사라진 사람들의 흔적 없는 그림자. 2010년 11월 10일 오하이오주 녹스 카운티의 늦가을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로 가득했다. 발레리 헤이소는 평소와 다른 불안감을 느끼며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오전 9시 30분. 매니저인 티나 헤르만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몇 번의 전화 통화 시도는 모두 텅 빈 신호음으로 끝났다. 발레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티나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후, 티나의 집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픽업 트럭은 마당에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었고 거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낯선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발레리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소리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발레리는 차 트렁크에서 튀어나온 흙 한 줄기를 발견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은 이 지역에서 흙이라니?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픽업 트럭 바퀴에 묻은 흙은 일반적인 흙이 아니라 젖은 진흙처럼 보였다. 그 진흙은 마치 숲속 깊은 곳이나 오염된 습지에서 온 것처럼 끈적이고 어두웠다. 발레리는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집 안으로 향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틈새로 보이는 거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발레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티나의 친구이자 이웃인 스테파니 스프랑의 차였다. 그 차는 평소 스테파니가 주차하던 곳이 아닌 차고 안에 있었다. 스테파니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그리고 왜 차는 차고에 들어와 있는 거지? 발레리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다.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집 주위를 돌며 다른 창문들을 확인했다. 모두 잠겨 있었다. 발레리는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제 매니저가 실종된 것 같아요. 집에는 차가 그대로 있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발레리는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티나의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밝게 켜진 불빛은 오히려 집의 텅 빈 공포를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발레리의 뺨을 스쳤다. 그 바람은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속삭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발레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티나는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발레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티나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문을 두드리는 대신 뒤뜰로 돌아갔다. 발레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낡은 뒷문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발레리의 발밑에 무언가 끈적한 것이 바렸다.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하고 끔찍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발레리는 핸드폰 불빛을 비췄다. 붉고 검은 자국들이 마루바닥과 벽을 따라 흩어져 있었다. 그건 핏자국이었다. 수많은 발자국들과 함께 뒤섞인 핏자국.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묻은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어 올리자 그것은 일종의 쪽지였다. 짧고 기묘한 기호들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발레리는 온몸이 굳어진 채 간신히 집 밖으로 나와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집에 피가 너무 많아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레리는 충격에 빠져 차에 앉아 있었다. 경찰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다. 그들은 마당에서 두 쌍의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티나의 두 아이, 사라와 코디의 것이었다. 그 발자국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다 갑자기 끊겨 있었다. 마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피의 흔적, 사라진 가족. 경찰이 티나의 집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발레리가 말한 대로 집안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거실 바닥, 주방 카운터, 심지어 벽까지. 핏자국은 마치 섬뜩한 그림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핏자국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지 않고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인 동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주방 싱크대 주변에는 핏자국이 뭉쳐 있었고 옆에는 누군가 급하게 닦아낸 듯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오히려 범죄의 잔혹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수사관들이 핏자국을 추적했다. 주방에서 거실로, 그리고 복도를 지나 욕실로 이어졌다. 욕실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했고 세면대에는 검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세면대 배수구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켜 있었는데 혈액 검사 결과 티나의 DNA와 일치했다.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물건들을 발견했다. 주방에서는 날카로운 칼 두 자루가 사라졌고 거실에서는 핏자국이 묻은 쇠붙이가 발견되었다. 누군가 살해 도구를 가져간 것이 분명했다. 그때 한 수사관이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종이 한 장이었다. 접혀진 종이를 펼치자 그 위에는 티나의 필체로 도와줘요 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불명의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티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구조 신호였다. 하지만 그 기호들은 너무나도 난해하여 수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경찰은 즉시 티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티나의 전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레리 메이너드는 충격에 휩싸였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티나의 남자친구인 그렉 보더스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렉은 자신이 그날 밤 친구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의 증언에 의구심을 품었다. 한편 경찰은 티나의 집 차고에서 스테파니의 차를 발견했다. 스테파니는 41세의 미혼 여성으로 티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의 차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유일하게 발견된 것은 스테파니의 지문이 묻은 립스틱이었다. 스테파니의 차가 왜 티나의 집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피는 있었지만 시신은 없었다. 티나와 두 아이, 그리고 스테파니까지 4명의 실종은 녹스 카운티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이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을 수거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 잔혹한 범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엇갈린 증언과 의문의 단서. 그렉 보더스는 경찰서 취조실에서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티나와 다투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맹세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알리바이는 친구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렉이 그날 밤 늦게 도착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렉은 티나가 최근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질투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엇갈린 증언과 불안한 태도는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렉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는 순간 뜻밖의 단서가 발견되었다. 티나의 픽업 트럭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경찰은 찢어진 비닐봉투와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슈퍼마켓 월마트에서
방수포와 라텍스 장갑을 구입했다는 기록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비닐봉투 안에는 마른 흙이 묻어 있었다. 이 흙은 티나의 픽업트럭 바퀴에 묻어 있던 진흙과 똑같은 종류였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월마트로 달려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새벽 늦은 시간, 한 남자가 계산대에서 방수포와 장갑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그렉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30대 초반의 남자로 짙은 눈썹과 굳게 담은 입술을 하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익숙한 일이라도 되는 듯 자연스러웠다. 수사관들은 그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인형처럼 무감각했다. 영상을 보던 수사관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 어딘가에서 본 적 있어요? 그는 그 남자가 특이한 소형차를 몰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수사관들은 차량 등록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하이오주 전체의 소형차 목록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들은 한 남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매튜 호프만, 30세. 그는 실업 상태였고 폭력 전과가 있었다. 매튜 호프만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그의 과거는 어둡고 복잡했다. 10대 시절 그는 도난을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질렀던 전적이 있었다. 16명의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 사건으로 그는 6년간 복역하고 2007년에야 오하이오로 돌아왔다. 수사관들은 매튜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월마트 CCTV 영상을 대조했다. 그가 입고 있는 셔츠는 물론 심지어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매튜가 범인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은 즉시 매튜 호프만의 집 주소를 찾아 출동했다.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들은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었다. 매튜 호프만. 어둠 속의 그림자 수사관들이 월마트 CCTV 영상을 보며 매튜 호프만이라는 이름을 알아냈을 때 그들은 소름 끼치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단지 우연한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과거 기록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범죄 이력은 단순히 절도로 끝나지 않았다. 10대 시절 그는 절도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아파트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 했던 방화범이었다. 16명의 주민이 그 건물에 살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 이 사건은 매튜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며 충동적인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사팀은 즉시 매튜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월마트 영상 속 인물을 대조했다. 그들은 동일 인물임을 확신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차가운 눈빛, 심지어 왼쪽 눈 밑에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수사관들은 그의 사진을 보며 그가 단순히 절도를 목적으로 티나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남자의 눈빛은 무언가 더 어둡고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사관들은 매튜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업자였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다. 그 여자친구는 경찰에게 매튜가 폭력적이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으며 종종 그녀와 아들을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매튜에게 목을 졸린 후 아들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쳤다고 말했다. 매튜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그의 여자친구가 떠난 후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매튜가 티나의 픽업 트럭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검문받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티나의 차가 버려진 그날 밤, 경찰은 그를 수상하게 여겨 잠시 정지시켰다. 하지만 매튜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둘러댔고
심지어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라, 바로 티나의 딸의 이름이었다. 이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매튜는 이미 사라를 납치한 상태였고 그 이름으로 경찰을 속인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매튜 호프만이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라 냉혹하고 계산적인 살인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티나와 스테파니, 그리고 어린 코디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사라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랐다. 매튜 호프만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용의자의 이름이 아니라 잔혹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어둠의 존재가 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매튜의 집으로 향하는 작전을 세웠다. 그들은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종착점이 매튜의 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집에서 발견하게 될 끔찍한 진실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폭풍전야, 공포의 밤, 2010년 11월 14일 밤, 오하이오주 마운트 버너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매튜 호프만의 집은 어둠 속에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밖에서는 특수기동대 요원들이 소리 없이 매튜의 집을 포위했다. 그들은 모든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고무 밑창이 달린 신발을 신고 무거운 방탄복을 입은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매튜의 집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유일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은 희미한 TV 불빛뿐이었다. 작전의 총책임자인 조 데이츠 특수요원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모두 위치 확인. 1분 뒤 진입. 그는 매튜가 무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매튜의 과거 기록은 그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인물임을 보여주었다. 요원들은 현관문과 뒷문을 동시에 제압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침내 무전기에서 지금이라는 신호가 떨어졌다. 선두에 선 요원이 강철로 된 램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내리쳤다. 쾅! 굉음과 함께 문이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또 다른 요원이 섬광탄을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다. 팡! 엄청난 섬광과 굉음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매튜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섬광탄의 폭발음과 빛에 그는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었다. 그의 몸은 경련했고 눈은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상태였다. 경찰이다! 손 올려! 요원들이 외쳤다. 매튜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는 단지 무슨 일이죠? 라고 묻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요원들은 그를 소파에서 끌어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는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가 입을 다문 순간 집안에는 섬뜩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경찰은 매튜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때 다른 수사관들이 집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 개의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봉투들에서는 썩은 나뭇잎 냄새가 진동했다. 거실 바닥은 거대한 방수포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무릎 높이까지 나뭇잎 더미가 쌓여 있었다. 마치 매튜가 집안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려고 한 것처럼.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집안에 흐르는 공기였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사관들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갇힌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고 절박했다. 그 소리는 지하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망설이지 않고 지하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지하실 속의 공포. 살아남은 소녀. 지하실 문이 열리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플래시 불빛이 비추는 어둠 속 한 수사관의 눈에 섬광탄의 빛에 놀란 듯한 작은 형체가 들어왔다. 그 형체는 지하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침대에 묶여 있었다.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조악한 침대 위 13살짜리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은 덕테이프로 단단히 막혀 있었고 손목과 발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겁에 질린 그녀의 눈은 플래시 불빛을 향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작은 동물 같았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경찰이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덕테이프를 떼어내고 밧줄을 풀었다. 소녀의 입에서는 흐흑 하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티나의 딸, 사라 메이너드였다. 사라는 온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듯 창백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는 폭행과 학대의 흔적이 역력했다. 사라는 사라는 수사관들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다. 아나 마리어 나렌 부민면 대 모리마는 간가면 이민된 이민 바나리언 간가면 도메민 이리 펜지만 부민 바리언.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엄마랑 코디는 그리고 스테파니 아줌마는 매튜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사라는 힘겹게 모든 것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녀의 기억은 끔찍한 악몽과 같았다. 매튜는 그녀에게 며칠 동안 썩은 우유와 시리얼만을 주었고 그녀를 학대했다. 그는 그녀를 나의 공주라고 부르며 그녀의 몸에 이상한 기호들을 새기려 했다. 그는 사체를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라에게 끔찍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라는 매튜가 그녀의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스테파니 아줌마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흐릿하게 기억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묻고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차에 실었어요. 나도 그들 위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코디, 스테파니, 그들이 죽었어요. 수사관들은 그녀의 증언에 소름이 돋았다. 매튜가 사라를 납치한 상태에서 나머지 3사람을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라를 그 끔찍한 과정에 함께 있도록 했다. 사라는 매튜의 집으로 끌려온 후 그가 밤마다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고 증언했다. 나뭇잎 소리, 그리고 덥 소리. 그녀의 증언은 매튜의 집에서 발견된 나뭇잎 봉투와 핏자국이 묻은 덮과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매튜가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라는 구급대원에게 인계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정신력은 놀랍도록 강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녀의 용기는 이 잔혹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나뭇잎 미로, 광기의 흔적 매튜 호프만의 집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 남자의 뒤틀린 정신세계가 물질적으로 구현된 살아있는 공포의 박물관이었다. 거실은 온통 검은 쓰레기 봉투로 뒤덮여 있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촘촘하게 매달린 봉투들은 마치 기괴한 커튼처럼 공간을 분리하고 있었다. 봉투 안에서는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가득 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한 수사관이 봉투 하나를 뜯어보니 나뭇잎 더미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핏자국이 묻은 찢어진 옷 조각이었다.
또 다른 봉투에서는 핏자국이 묻은 밧줄이 매튜는 이 나뭇잎 봉투들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 같았다. 거실 바닥에는 거대한 방수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90cm 높이의 나뭇잎 더미가 쌓여 있었다. 마치 거대한 숲의 일부를 집안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수사관들은 이 나뭇잎 더미를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그들은 나뭇잎 아래에서 핏자국이 묻은 칼, 톱, 그리고 흙이 묻은 삽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들은 매튜가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는 데 사용한 도구들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욕실이었다. 욕실 벽 전체가 110개가 넘는 비닐봉투로 도배되어 있었다. 거울, 세면대. 마치 매튜가 그곳에서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벌이고 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려고 한 것처럼 보였다. 벽에 붙은 비닐봉투를 하나하나 떼어내자 그 아래에서 핏자국들이 드러났다. 욕실은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다. 수사관들은 매튜의 침실에서 범행 일지로 보이는 수첩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이상한 기호들과 함께 그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마치 예술 작품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그의 기록은 잔혹하고 끔찍했지만 동시에 섬뜩할 만큼 냉정하고 치밀했다. 그는 티나의 집에서 훔친 물건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도구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마치 계획적인 작업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매튜의 집은 그 자체로 범죄의 증거였다. 나뭇잎으로 가득 찬 거실, 비닐로 도배된 욕실, 그리고 그의 일지. 이 모든 것들은 매튜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 극도로 위험하고 뒤틀린 정신을 가진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광기는 그를 단순히 범죄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포의 세계를 창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는 나뭇잎과 비닐로 뒤덮인 끔찍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침묵의 괴물, 깨어난 진실. 매튜 호프만은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사관들의 질문이 쏟아져도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단지 1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수갑을 찬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 갇힌 무언가를 깨부수려는 듯이. 수사관들이 그에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4시간 동안의 신문 동안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를 더욱 기이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경찰은 그를 계속해서 신문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들은 매튜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박했다. 며칠이 흘렀다. 매튜는 독방에 수감되어 자살 감시를 받고 있었다. 11월 16일 밤. 매튜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조 데이츠 특수요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조 데이츠에게만 말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녹음이나 녹화도 원치 않았다. 오직 화장실에서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했다. 조 데이츠는 매튜의 이상한 요구에 동의했다. 화장실은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고 매튜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매튜는 조 데이츠에게 자신이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꿈속에서 식료품 가공 공장에 있었고 쓰레기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인간의 신체 일부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매튜는 자신이 괴물이라고 자칭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 데이츠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시신이 숨겨진 장소를 적어줄 테니 조
데이츠가 자신을 쏴 죽여달라고 했다. 매튜는 자신이 죽은 후에야 변호사가 시신의 위치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서 정신병 치료제를 맞으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저는 제가 한 짓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자살할 것입니다. 매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 데이츠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범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조 데이츠가 거절하자 매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그 이야기는 다 지어낸 겁니다. 저는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다시 입을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조 데이츠는 매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매튜가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그것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매튜는 다시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조 데이츠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했다. 살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조 데이츠는 매튜와 함께 차를 타고 외딴 숲으로 향했다. 매튜는 수갑을 찬 채 그들을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들은 매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숲의 무덤, 죽음의 나무. 매튜는 조 데이츠 요원과 수사팀을 이끌고 녹스 카운티의 코코싱 자연보호구역으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은 을신연스러웠고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다. 매튜는 수갑을 찬 채 마치 자신이 살던 집처럼 숲길을 막힘없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몇 시간 동안 숲속을 헤맨 끝에 매튜는 한 거대한 나무 앞에서 멈춰섰다. 그 나무는 수령이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속이 텅 비어있는 18 높이의 떡갈나무였다.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매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입니다. 그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조 데이츠 요원은 나무의 속을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특수장비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수사관들은 나무 전문가들을 불렀고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밧줄을 내려보냈다. 매튜는 전문 등반 장비를 사용하여 시신을 나무 위로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특수 카메라를 나무 속으로 내려보냈다. 카메라 화면에 찍힌 영상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쓰레기 봉투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봉투 사이로 핏자국이 새어 나와 나무 몸통에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그곳은 시신을 처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구조대원들은 쇠사슬을 이용해 봉투들을 하나씩 끌어올렸다. 봉투들을 여는 순간 끔찍한 냄새가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봉투 안에는 티나, 코디, 그리고 스테파니의 훼손된 시신이 들어있었다. 매튜는 시신들을 분해하여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던 것이었다. 그의 잔혹한 범행 수법에 수사관들은 말을 잃었다. 수사팀은 매튜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들을 나무 주변에서 발견했다. 날카로운 톱과 칼, 그리고 등반 장비들이 나뭇잎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 모든 증거물들은 매튜의 자백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매튜는 자신이 시신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는지 상세히 진술했다. 매튜의 자백과 시신 발견은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마지막 조각이었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숲은 더 이상 평온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 남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매튜의 손가락, 괴물의 고백, 그리고 타오르는 과거. 매튜 호프만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는 10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는데 합의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드러난 그의 자백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2011년 2월, 매튜는 10페이지에 달하는 자백서를 공개했다. 그 안에는 티나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뿐 아니라 그의 뒤틀린 과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백서에서 자신이 사건 전날 밤부터 티나의 집 근처 숲에 숨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지만 티나가 예상치 못하게 돌아오자 당황하여 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곧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는 이미 흉기와 곤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절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티나가 돌아왔을 때 매튜는 그녀를 기절시키려 했다. 그때 스테파니가 티나를 도우려 달려왔고 매튜는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매튜는 두 아이를 모두 공격했지만 사라는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는 사라를 납치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자백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매튜가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과정이었다. 그는 등반 전문가였고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시신들을 톱으로 잘라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그 봉투들을 18m 높이의 텅 빈 나무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는 시신을 나무에 숨기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준비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매튜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나의 집을 불태울 계획이었다고 자백했다. 이 계획은 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19세의 그는 배관공으로 일하며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했다. 지문을 남겼을까봐 걱정된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30리터의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불은 20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낳았다. 그는 6년간의 징역을 살고 2007년에야 오하이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 티나의 트럭을 유기한 후 매튜는 휘발유통을 들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나 그에게 왜 서성거리는지 물었다. 매튜는 여자친구를 기다린다고 둘러댔고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묶여있는 사라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 거짓말은 그의 냉혹한 심리를 잘 보여주었다. 결국 매튜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으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의 끔찍한 범죄는 한 가족을 파괴했고 그의 뒤틀린 욕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의 이야기는 한 괴물의 광기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훈이 되었다.